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최종 판단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방류를 마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고 그 옆으로 흰 안전모를 쓰거나 노란 조끼를 입은 발전소 관계자도 보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현지 방문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어업 관계자 등 60여 명과 함께 오염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IAEA 현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오염수가 모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around the reactor has been safely discharged.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문 피해로 큰 타격을 입는 건 어업인들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地元の漁業の人たちがまだ相当反対してるんで、そこで折り合いつくかどうかですよね。実際ほら放水したら実際多分売れなくなるじゃないですか。 후쿠시마산 수산물엔 인근 주민들조차 선뜻 손을 가지 않는다고 고백도 나왔습니다. 宮城県産とかちょっと離れてるところのものをよく買うかもしれない。福島産って書いてあったらちょっと手出さ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걸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표본의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원전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 표본의 2, 3차 분석 작업을 IAEA 산하 방사화학연구소와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IAEA는 올해 하반기에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핵심 정화 설비 알프스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고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태평양 주변국들이 피해를 볼 뿐 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적위원 3명 중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2명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바로 시행이 되지만 방통위는 KBS와 한국전력이 준비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언론 탄압이자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장악의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소위 강제징수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채 광고나 다름없다.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성을 인정해서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체제를 영구히 하기 위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리징수를 근거도 없이 개변 수준의 억지 주장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어둡습니다. 내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래도 최악이었던 1분기보다는 낫고 이후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375억 원, 매출은 6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98%, 매출은 20% 줄어든 수치입니다. 글로벌 IT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한파가 주요 원인인데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이 3,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 4조 6천억 원보다는 나아진 것입니다.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 1억 달러 넘게 나와 삼성전자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의 판매 증가는 메모리 재고가 소진돼 저가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D램 고정가 추이를 보면 지난해 6월 3.35달러에서 올해 6월엔 1.36달러, 4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수준은 이미 제조원가 이하이며 추가로 더 떨어지긴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여기에 3분기부터 메모리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4분기에는 GPU에 탑재할 고성능 반도체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업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추월해 영업이익 9,600억 원, 매출 19조 8천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SUV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 방침을 발표해야 신규 인가 신청 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의 은행업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방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틀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피부 괴사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해 지자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입소자 부모는 1년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는데 해당 시설에선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안성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 30대 A씨. 엉덩이에는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 20cm를 절개한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A씨가 진단받은 병은 균이 피부 조직과 장기에 침투하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부위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치사율이 최대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보호자가 시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건 이미 폐혈증까지 진행돼 생명이 위독한 때였습니다. A씨는 2차례 이어진 수술로 현재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혈증이 이미 진행이 됐었어요. 네. 염증 수치가 33이었어요. 지금 이 아이는 가다가도 죽는다. 잘못하면 너무나 위험한 상태다. 문제는 시설에서 괴사성 근막염에 걸린 입소자가 A씨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 2명을 시작으로 1년여 동안 11차례나 발병이 이어졌고 A씨가 감염됐던 지난해 7월에는 5명이 동시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3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다른 입소자 보호자가 들은 설명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병이 재발해 고름을 빼내기 위한 허리 절개 수술을 할 때도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찔렀다는 얘기도 안 하고 제가 이걸 분명히 고지했거든요. 재발하면 빨리 저한테 연락을 하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발했는데도 숨겼어요. 결국 괴사성 근막염 집단 발병 사실은 첫 발병이 있은 지 7개월 뒤에야 보호자 신고로 지자체 등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의뢰를 받은 감염내과 전문의는 집단 발병이 가능한 전염병이 아니어서 구타에 의한 감염일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에서야 해당 장애인 시설은 한 입소자가 밖에서 갖고 온 주사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사기로 다른 입소자를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이 때문에 집단 발병이 일어났다고 공지한 겁니다. 구체적인 발병 원인을 묻는 YTN의 문의에 해당 장애인 시설 측은 은폐할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입소자들 집단 발병 과정에 방임이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달 시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의회는 주무부서와 시설을 찾아 입소자의 안전을 살피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시설은 결국 지난달 자진 폐지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국비를 포함해 16억 원을 지원하는 안성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이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데 가해 남성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동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20대 여성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범행은 이 남성이 12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직후 시작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이곳까지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찢어지는 비명 소리 들으면 처음에 애기 우는 소리 있었어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서 당장 일어나서 어디고 나왔는데 소름도 엄청 떠지고 피도 흘릴 정도면 계속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가해 남성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검은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의 한 국도에서 나란히 달리던 승용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차 한 대는 지금 완전히 앞에가 반파가 돼 있었고, 차 한 대는 이쪽에, 저 오른쪽에 차는 전복이 되었고. 사고 충격으로 뒤집힌 SUV 차량 안에 50대 여성 운전자가 갇혔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승용차 운전자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 오는 늦은 밤 서울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운전자를 택시기사가 쫓고 있는 건데 차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입니다. 매니저와 함께 1km 정도를 내달린 이 씨는 결국 달아난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감사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부동산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전담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을 잇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입니다. 오는 2031년 개통이 목표인 고속도로 종점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당시엔 두물머리가 있는 양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공개된 국토교통부 문서에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12필지, 축구장 3개 크기인 2만여 제곱미터 땅을 보유했다는 점을 들어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양평군수까지 여당 소속으로 바뀐 뒤 노선 변경이 추진된 배경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상면 가는 안을 최적안이라고 저한테 의견을 제시를 최근 했습니다마는 제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원 장관이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관의 해명이 부족하다면 또 추가로 소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계속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윤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규명할 별도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에 청탁이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거고 노선 변경 시점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도 예타 이후 노선 계획이 바뀐 걸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타가 끝났는데 노선이 바뀌어서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지를 않나.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난리예요. 예타 이후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변경하는 경우 등 그 사례가 사실은 드물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사회 전반의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가운데 야당이 윤 대통령 처가 카르텔 주장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고속도로 노선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해당 발언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언론 공지로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도 정부가 신청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그제 신청한 공탁 2건이 모두 불수리 결정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배상금 피공탁자인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인데 앞서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들과 사망한 정창희 할아버지와 박혜옥 할머니 유족 등 4명이 제3자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옐런 장관이 분쟁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항공기 탑승 계단을 오르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옐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이자 4년 만에 미 재무장관 방중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옐런 장관은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허리펑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두 나라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하지만 옐런 장관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디리스킹으로 이름 바꾼 공급망 재편 문제 등 서로 얼굴 붉힐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도 강경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방침이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며 탈중국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옐런 장관 출국 날 미 국방부는 중국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지원을 끊겠다는 발표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국의 소통 강화에 만족해야 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국 자원 무기화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디리스킹으로 표현이 바뀐 중국 배제 움직임에 맞서 난타전을 각오한 전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조만간 갈륨, 게르마늄 공급업체들과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를 준비하기 위한 건데 핵심은 당국의 승인 또는 거부 권한입니다. 전면적 수출 금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기준으로 선별적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희귀 자원을 무기 삼아 서방 세계 분열을 유도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게르마늄 매장량은 세계 2위로 오히려 미국에 못 미칩니다. 지금은 중국이 독점하는 갈륨 생산량도 향후 얼마든지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가 서방 세계의 탈중국화를 앞당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자원 무기화의 칼을 뽑은 건 EU가 말하는 디리스킹이 본질상 미국의 디커플링과 다르지 않아서 더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在西方有些人在炒作所谓的降依赖去风险，就是一个伪命题。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EU 외교수장의 방문 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습니다. 2021년 미국 제재에 맞대응 차원에서 만든 반제재법에 더해 새롭게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젠 반격을 넘어 먼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인데 자칫 미중 간 난타전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연휴 기간 벌어진 총기 사건 17건으로 모두 18명이 사망하고 10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워싱턴 DC 미드가에서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끝난 뒤 괴한의 총기 난사로 적어도 9명이 다쳤고 지난 주말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텍사스주 코모, 루이지애나주 등지에서도 총기 사건이 벌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초강력 폭풍이 몰아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요 공항의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여름 폭풍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히는데 세계 평균 기온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만수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가 밑동을 드러내며 도로를 덮칩니다. 길을 달리던 차량도 그대로 깔렸습니다. 힘겹게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 폴리가 네덜란드 북부를 덮친 겁니다. Then I saw people walking around and it stopped raining.
So I took my bike outside and I saw all these trees falling down. 풍속은 역대 최대인 시속 146km를 기록했습니다. 때 아닌 여름 폭풍에 사상자가 잇따랐고 공항과 철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보통 10월부터 4월 사이 지나는 폭풍이 이번에는 한여름에 네덜란드를 강타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를 핥히고 지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때 아닌 여름 폭풍은 이상기후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는 세계 평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17.01도로 2016년 8월에 16.92도를 갈아치운 데 이어 하루 뒤인 4일에는 17.18도로 나타났습니다. What exactly will happen, we'll have to see, but for sure it will be another hot summer. We will see wildfires, flooding, heat waves.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가 폭염과 가뭄, 아니면 폭우 등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걱정 어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장마가 잠시 물러난 사이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이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오존 농도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낮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26.3도로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은 22.4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전남 동부, 동쪽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광주는 33도, 대구는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는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과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가 공개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뒤 정치권의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인 검증 결과라며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부실한 조사라며 방류 계획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적 논란을 끝낼 계기가 마련됐다며 보고서의 신뢰성에 힘을 실으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당을 겨냥해 역공의 고삐도 조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 과정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 데 이어 야권의 행보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 정권 퇴진, 총선 정략이라고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도 의원들을 긴급 소집해 맞불을 놨습니다.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진흥 기구인데다 특히 보고서 작성 과정에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 검증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개별 의원 차원의 단식 농성에서 한 발 더 나가 모든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론전 수위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또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가고.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촉구하기 위한 1박 2일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저녁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집결해 자정까지 오염수 투기 반대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릴레이 필리버스터 철야 농성을 이어간 뒤 이튿날 오전 결의대회를 열고 소속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수도권 지방의원 등이 모여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최근 수정안에서 시급 12,13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시급 9,65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최저임금위원회는 양측 수정안을 토대로 격차를 좁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등록하지 않은 아동 확인부터 위기 임산부 지원 방안까지 범부처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민간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과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 그리고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과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장애인 시설 입소자들에게 최대 치사율 40%에 이르는 괴사성 근막염이 집단 발병해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성시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은 입소자 보호자 신고를 접수하고 어제 시설을 둘러보고 입소자의 퇴소 의사를 묻는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안성시는 30여 명이 입소한 해당 시설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괴사성 근막염이 11차례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입소자 집단 감염 과정에 시설 측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어디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땅을 샀고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경쟁자인 김민영 당시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이 유력한 관광지 주변에 알박기 형태로 땅을 매입하고 개발 공약까지 냈다는 취지입니다. 이 시장 측은 당시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49.75% 대 45.77%, 2,073표 차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재판부는 김민영 후보가 보유한 부동산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다며 이 시장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또 파급 효과가 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토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이 시장은 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라는 사항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매매로 받고요. 그 토론회에서 투기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지난 1년간 그려온 시정 청사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란이 3년여 전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란이 민간 항공 안전협약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 기소 진행에 실패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8일 우크라이나 보잉 기종 여객기 PS-752편이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쏜 방공 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당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و به صورت غیر عمد هواپیمای مذکور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که متاسفانه موجب به شهادت رسیدن جمعی از هموطنان عزیز و جان باختن تعدادی از اتباع خارجی. 이 사건으로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입니다. 이란이 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ICJ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현지 시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에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국제법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 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CJ는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UN 최고 법원으로 불립니다. 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ICJ가 패소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법원에서 자폭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가 사망하고 법 집행위원 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키이우시 군정은 현지 시간 5일 오후 5시 20분쯤 키이우 도심 세브첸 키우스키 거리의 법원 화장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동 조사 결과 법원에 출석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자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해역에서 미국 정유사가 운영하는 유조선이 총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동을 담당하는 미 해군 5함대 티머시 호킨스 사령관은 이란 해군이 공해에서 민간 유조선 2척을 납포하려고 시도했고 선박 한 척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미 군함이 유조선에 접근하자 이란군 선박은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한 요르단강 서안 군사작전이 끝났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난 3일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난민촌에 들어갔던 모든 병력이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 세력 시설 30여 곳을 타격하고 테러 용의자 10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환경단체 회원 3명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2차례 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저스 스톱 오일 회원들이 현지 시간 5일 윈블던 대회 중 18번 코트에서 오렌지색 반짝이 테이프와 직소 퍼즐을 뿌리며 경기를 2차례 방해했습니다. 처음엔 남녀 2명이 센터코트 1000조각 직소 퍼즐이라고 적힌 상자들을 들고 코트 위로 달려 올라가서 불가리아와 일본 선수의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같은 코트에서 다른 남성 1명이 또 반짝이 테이프를 뿌려서 영국과 호주 선수의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타이완에서 엠폭스 환자가 하루 20여 명이 확인돼 누적 감염자가 220명을 넘어섰다고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에서 그제 하루 확인된 엠폭스 신규 감염자는 23명으로 이 가운데 21명은 타이완 내에서 감염됐고 2명은 해외에서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엠폭스 누적 감염자는 231명으로 이 가운데 백신 5명은 완치됐고 6명은 입원 치료 중이며 60명은 집에서 회복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낙후 지역을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44곳의 신통기획이 완료됐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양 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둘러싸인 종로 창신동과 숭인동 일대, 서울 도심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낙후된 모습입니다. 구릉 지역으로 가파른 언덕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이릅니다. 평균 경사도가 19%인 급경사, 보기만 해도 숨찬 계단, 비탈지고 꾸불꾸불한 좁은 길엔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앞서 창신동은 2007년 뉴타운이 추진됐고 2014년엔 서울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과 보존 논리 사이에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20년을 지금 기다렸어요. 20년, 딱 20년 기다렸는데 전부 우리 종로의 젊은이가 다 떠나고 없는 동네가 됐어요. 이곳 창신동과 숭인동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00세대 규모의 도심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중 15%인 360가구가 임대주택인데 원주민 재정 착률이 낮아진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주택과 섞어 놓을 예정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굉장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이렇게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서둘렀고요.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82곳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창신, 숭인을 포함해 44곳이 기획을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38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세계 석학이 진행하는 강연도 풍부합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조광옥 교수입니다. 신경세포 괴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 울프슨 연구 업적상을 수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 내 한인 과학자들 사이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동 연구하는 게 가장 큰 그 취미이면서 낭만이거든요. 아이템을 서로 발굴해서 교류하고 그런 그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과학기술인 3천여 명이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석학들이 한국에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과학자 처우 문제와 한국 과학교육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공부가 끝났어도 그 생활이나 그 삶에 좀 그 흥미로울 수 있게 그런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에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으로 선정된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 교수의 업적 소개와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사이버 보안, 수소 등 대한민국 12대 전략기술을 주제로 한 대중 강연과 노벨상 수상자 등의 초청 강연도 진행됩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기관을 홍보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잡페어도 운영됩니다. 일반인에게 12대 전략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주는 과학기술 부스도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과학자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오는 7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부산은 2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전남 동부, 동쪽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 울산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